안녕하세요. 시민의 교양 발표를 맡은 리치 언니 김유림입니다. 이 책은 시민의 교양을 위해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등의 설명을 서술한 책이기 때문에 또 앞에 얘기하신 분들이 제가 얘기한 말들을 하고 싶은 말씀들을 잘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PPT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 PPT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못해서 딸의 도움도 약간 받았습니다. 지루하고 재미없으시더라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최 사장의 책을 일단 간단하게 소개하겠고, 최 사장의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고, 책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총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 사장의 책은 이번에 쓰여져 있는 시민의 교양, 그 다음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부와 2부가 있죠. 이게 지대 얇이라는 거로 해서 팟캐스트에도 운영이 되고 많이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11계단.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두 권은. 그 다음에 이제 시민의 교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 사장은 세계를 두 개의 갈등 구조로 봅니다. 세계와 나의 갈등. 세계를 바꿀 것인가, 나를 바꿀 것인가, 이렇게 갈등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민이라는 단어는 이 갈등을 모순 없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시민이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시민의 교양이라고 합니다. 최 사장은 시민의 교양을 이해하기 위해 대립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계급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계급의 갈등, 그 다음에 사회의 방향성을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과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입장의 상반된 견해의 대립. 이러한 그 견해의 대립, 각 집단의 각 대립을 이해하는 그 목적으로 시민의 교양을 저술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세금을 최 사장은 사회 문제 이해의 출발점으로 세금을 두었습니다.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의 개발도상국보다 높으므로 세금을 인하하고 복지를 축소하여 성장을 이루어야 우리 한국 사회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측은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GDP 대비 세율과 복지 세율이 낮으므로 세금 인상과 복지 인상으로 분배를 해서 양극화를 극복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세금을 인상해야 할 것인가요? 세금을 국민 전체에게 부과하여 소수의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간접세를 인상하자는 주측과 부유층에게 부과하여 다수의 노동자의 이익을 주장하자는 측이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누진세, 재산세를 인상하여 양극화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측과 세금 인상은 고소득자의 이민과 재산의 해외 도피로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세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가세, 주류세, 소비세, 담배세 등 이 세금은 조세 저항이 적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인두세라 불리는 주민세는 부에 대한 차등적인 고려가 없이 누구에게나 부과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반발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영국의 대처는 주민세 부과를 강행하는 바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정부는 국민 정체의 반발이 있기 전까지는 간접세금을 인상하고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정부는 부유층의 반발이 있기 전까지는 직접 세금을 인상합니다. 자, 국가 부분 보겠습니다. 국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약용국가와 복지국가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치안, 국방의 최소한의 역할만을 주장하는 작은 정부인 약용국가와 개인의 삶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자는 복지국가가 있습니다. 약용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이념을 주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할까요?
왕, 귀족 엘리트, 나머지 백성, 국민, 인민, 민중, 대중, 서민, 시민, 그 다음에 부에 따라서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과연 누가 국가를 결정할까요? 왕이 통치하는 군주제에서는 왕이 그 국가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헌법보다 왕이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군주제를 전제 군주제라 했고, 헌법 아래에 왕이 있는 것은 입헌 군주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영국, 일본의 경우입니다. 왕이 아닌 다수가 통치하는 사회를 공화제라고 하죠. 공화제에는 소수의 엘리트가 통치하는 귀족제와 다수에 의한 민주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최선의 정치 형태라는 민주제가 과연 최선일까요? 그리스 아테네의 플라톤은 민주제를 어리석은 대중의 중우정치, 난폭한 백성의 폭민정치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난한 대중의 빈민정치라고 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비합리적일 때가 많고 대중은 선동가와 군중심리에 쉽게 휩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독재와 소수 엘리트주의에 대해 체제 우월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군부 독재나 대만 장제스 정권이나 싱가포르 리쿠안유 등 전제 정부가 독재를 통해서 효율적 의사결정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 성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당의 이름을 통해서 그 정당의 이익 주체가 누군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자유당은 자본가를 위한 정당이고 노동자를 위한 정당은 사회당과 노동당입니다. 국가 전체를 앞세우되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공화당이 있고 다수의 노동자를 위한 민주당도 있습니다. 다음 자유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역사는 발전한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의 확장 과정입니다. 고대에서 중세, 근대, 현대로의 과정에서 왕 한 사람에게 존재했던 자유가 영주, 부르주아, 시민 모두에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인류 역사가 자유의 확장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는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이므로 국가는 생명 유지나 치안, 국방의 최소 역할만 하는 야경 국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반면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측은 시민이 실업이나 빈곤, 질병 상태에 있다면 자신이 선택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갖기 위해 국가는 세금 인상과 복지 인상을 하고 개인의 삶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복지 국가를 추구합니다. 또한 자유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자유에 따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뉩니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자유가 없는데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자유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낮은 단계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가 계급혁명을 통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이상적인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로 바뀐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참으로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카톨릭 신자인데 공산주의 사회가 어쩌면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공산주의 사회는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노동자 계급은 교육의 기회에서 제외되어서 사회 정치 문제를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할 주체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라 무능력한 노동자, 생각이 없는 노동자, 삶에 찌들린 노동자가 아니라 교육받은 소수 엘리트 집단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면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은 세금과 복지를 낮추고 그리고 작은 정부를 추구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는 소극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고 생산수단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측은 세금과 복지를 늘려서 큰 정부가 사회주의 체제로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며 생산수단의 소유를 제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산수단의 전면적인 국유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실패했기 때문이죠. 생산수단의 소유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제한할 것인지는 단순히 자본주의냐 사회주의자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조율과 정도의 문제입니다. 직업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생산수단에 의해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계급으로 구분합니다. 자본가 계급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노동자 계급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화됐던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대립은 주식회사의 탄생으로 와해되고 직업군 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자본가 계급은 투자가와 사업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란 잘 아시다시피 생산수단의 자본을 대여 이익을 얻는 개인 기업을 말하며 이들은 주식과 채권, 부동산, 화폐를 지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 또한 비임금 노동자와 임금 노동자로 구분이 되었죠. 비임금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신의 소득 수단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로 프리랜서,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전문직 직종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 중에서도 주식을 소유한 노동자는 투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식회사의 탄생으로 이 주주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주주 자본주의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주는 노동자, 자본가, 투자가로 이어지는 먹이사슬 관계의 최종 포식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자는 투자가로서 주주가 되면서 이러한 단순했던 구분이 바뀌어지며 사회가 좀 더 복잡하게 되겠죠. 이에 비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소수 독점적 투자가인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전체,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거래처, 기업 등 모든 관계자와의 공존을 주장합니다. 오늘날 독일과 일본의 자본주의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상반된 입장 차이를 봅니다. 주주 자본주의자들은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고 강력한 노조 때문에 노동자 해고가 제한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고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으로 다양한 형태로의 고용이 쉬워야 일자리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기업력이 경쟁력이 강화되고 사회적 고용이 창출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의 삶의 질이 열악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최저임금으로 현실적인 곤란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절대 다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은 사회 전체의 소비를 위축시켜서 내수 경기를 침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야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거였네요. 아까 지금 얘기를 했고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입장의 차이점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직업 선택을 고려할 때는 어떤 것이 중요해야 될까요? 사실 직업 선택을 할 때는 성취와 보람을 많이 느껴야 되는데 불행히도 분업과 기계화로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성취와 보람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족을 느껴야 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를 보시다시피 성취와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고 수익을 많이 느끼는 계층은 사업가입니다. 임금 노동자는 성취와 보람도 못 느끼고 수익도 못 느낍니다.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가 장려되는 국가에서는 사업가와 투자가가 유리하고 정부의 개입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저성장 수축 사회에서는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노동자의 삶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 부분 보겠습니다. 교육은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논의할 대상은 교육의 형식입니다. 우리는 교육의 형식을 통해서 진리가 있다라는 믿음, 그 다음에 경쟁은 정당하다는 믿음을 당연시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진리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절대주의 진리관과 상대주의 진리관이 있습니다. 절대주의 진리관은 객관주의 인식론에 기반을 해서 고정불변의 진리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정불변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달달달달 암기를 해야 되고, 그러한 암기를 평가를 해서 잘 맞는 사람들은 학습의 우수자가 됩니다. 그러한 그 평가 방식에 적합한 교육이 강의식 교육이고 전통적인 교실 구조입니다. 이러한 절대주의적 진리관의 인식론은 현재의 사회 관료적 시스템에 아주 적합합니다. 우리의 교육은 이러한 사회 관료적 시스템에 적합한 인재를 훈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주관주의 인식론은 고정불변의 진리는 없고 진리는 개인의 내부에서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토론을 하고 원탁형의 교실에 마주 앉아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진리를 도달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 획일화된 평가에서는 이 사람들은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서술식 평가에서는 자신의 주관을 서술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주관주의적 인식론은 여태까지 한국 사회에는 부적합한 교육이었습니다. 사회 관료적 시스템에 부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육의 현황은 오랜 기간 객관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교육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를 합의와 절충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 선악, 무엇이 옳고 그르냐, 흑백의 논리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겠죠. 그 다음에 한국의 교육구조는 또한 문제점이 경쟁구조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한 반에 있어서 최상위권은 1.5%,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아이들은 8%, 그 다음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중간 계급 정도이고 그 밑에 아이들은 아예 대학이라는 관문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에 들어간 대졸자와 소득과의 관계를 비교를 해보면은 인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8%의 아이들만 고소득자로서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중등급의 아이들은 월소득, 저기 9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옛날 거이기 때문에 좀 낮았겠죠.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최저임금을 죄송합니다. 그 고임금을 받기에 우리는 상위 8%인 인서울의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5등급의 대다수가 평균임에도 한국 사회는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쟁을 통했기 때문이죠.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것,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구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는 무능했다, 나는 실패했다. 한국 교육의 교육제도 자체는 모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무능력자와 실패자로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형식 자체가 정당하지 못함이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차별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육관에서 교육관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책임, 개인의 실패가 우선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 우선에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경쟁을 유발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적은 일자리겠죠. 상위 10%만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한국 사회의 슬픈 구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구조 자체가 상위 10%가 너무나 많은 소득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에 더욱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육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합니다.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은 세금을 줄여서 기업의 이익을 증가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측은 세금 인상을 주장합니다. 세금 인상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이 감소되면은 복지 확대로 소득 격차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서로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주장하죠. 근데 이것은 대립이 되어 있고 이 둘의 합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연 안정성입니다. 유연 안정성은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을 합하기를 주장합니다. 기업의 유연성을 보장하자는 측은 쉬운 해고와 쉬운 고용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유롭게 그 이윤을 창출하게 하자. 그러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측은 그렇게 해고된 실업자들을 국가는 강력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 실업급여를 준다거나 아니면 재취업 교육을 통해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두 개의 이런 두 입장의 대립을 조화를 시켜야겠죠. 그러면 이러한 교육의 가장 문제를 총정리 하다 보면 교육은 경제가 결정합니다. 일자리와 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떠한 국가의 방향성을 지어야 될지 방향성과 연계되어 있고 우리는 일단은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충분한 일자리가 확보되고 직업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들어서 우리는 중간 정도 노력하는 보통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교육 문제가 해결되었고 더 이상 내가 무능해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내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를 보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는 공평하게 대우받는다는 것입니다. 최 사장은 이 정의를 세 개의 측면에서 또 개념 정리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세분화했죠. 윤리적 측면에서는 수직적 정의관과 수평적 정의관이 있습니다. 수직적 정의관이란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는 것이고 수평적 정의관은 노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분배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정의라는 것은 차등적인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과 균등적인 분배를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다. 차등적인 분배를 주장하는 측은 노력한 만큼 사회적 기업만큼 능력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초기 자본주의와 수정 자본주의, 신자본주의자 국가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균등적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차별적 분배를 제한하고 평등하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분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이념을 주장하고 이들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합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대립을 우리는 보수와 진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보수신가요? 진보이신가요?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시장의 자유를 위해서 세금과 복지를 줄이고 작은 정부, 소극적 자유, 자본가의 이득을 대표하고 일자리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 반대는 진보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그 미래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최 사장은 국제사회를 판단할 기준은 화폐를 기준으로 두고 국내 사회 판단의 기준은 인구로 두었습니다. 경기는 순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호황과 불황, 호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비교를 하면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많아져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죠.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비용 인플레이션은 부정적이긴 합니다. 통화량이 많아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상승이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부동산이나 주식, 금 투자가 유리하죠. 디플레이션 상황은 반대 상황입니다. 공급량이 많아지고 물가가 하락합니다. 그렇지만 생산 비용이 떨어지면서 기술 발전 디플레이션이 되면 이거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통화량을 떨어뜨려서 돈의 가치를 올리고 물가를 하락시켜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와 투자 회피에 따른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발생과 디플레이션 발생 시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금리를 조정하거나 화폐 발행량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정부는 통화량을 늘려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통화량은 어떻게 늘려야 될까요? 정부가 통화를 발행하고 금리를 조절하면 됩니다. 수출을 늘려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죠.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화폐 발행을 늘리면 시장의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통화 가치는 낮아지죠. 그러면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환율이 높아집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 가격은 비싸지고 수출 가격은 싸집니다. 따라서 수입이 줄고 수출이 늘어납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로 바뀝니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환율과 수출이 높아지고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과 수출이 낮아집니다. 한국은 현재 디플레이션 압력이 강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 저성장으로 수출 경제 의존 구조를 가진 한국이 위험합니다. 거기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국내적인 문제로 한국 경제 현실이 무척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현 상황을 인구적인 국내 문제로 보면 아까 김웅태 대표님 잘 말씀하셨듯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처분하게 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축소되면서 소비 능력이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 과잉이 인구 면측에서는 예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러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물가가 하락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에 처해지게 됩니다. 생산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압력이 있으면 정부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많이 풀어야겠죠. 그러면 환율이 상승합니다. 환율 상승을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되고 대기업은 이익이 증가되고 또 이러다 보면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감소하게 되면서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장의 자유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정부의 개입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책의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과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측에서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은 세금과 복지를 낮추자라고 합니다. 간접세를 많이 부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측은 세금과 복지를 인상하고 직접세를 많이 부과해서 소수 부유층에게 세금 부과를 많이 하자고 합니다. 이쪽은 작은 정부, 자유주의자, 공화주의자들이고 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자와 민주주의자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을 하고 이들은 개인의 적극적인 자유를 주장합니다.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은 자본가의 이득을 주장하고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측은 노동자의 이득을 주장합니다.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은 교육 문제의 가장 근본 원인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측은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기를 주장합니다. 수직적인 윤리관으로 차등적인 분배, 능력과 기여도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차이가 난다.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기회 평등이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반대쪽은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합니다. 이들의 정치 형태는 우리는 초기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에서 볼 수 있었고 이들은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보수와 진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총정리 상황에서 시민으로서의 당신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의 정성장과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경기 순환의 과정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하나의 경제 체제와 정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최 사장이 책을 쓴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이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 이제는 더 이상 성장만이 정상이고 경제적 성공만이 목표인 가치관이 유일한 정답인 시대는 아닙니다. 각자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은 시민의 선택의 몫이겠죠. 이러한 시민의 선택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 사장은 시민의 교양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지루한 내용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